안녕하십니까. 배태민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주로 건설, 부동산 분야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도 했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은 책도 출간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중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가지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 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감정은 민사 재판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정 결과가 건설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정인의 입장에서 건설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건설 소송 전반에 걸친 쟁점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법학 전공자가 계시면 이해하시고 기존 지식을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공사대금을 비롯해서 건설 계약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도급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하자 책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민사법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오늘 법원 가더라도 이런 모습인데요. 이 재판부는 지금 합의재판부라고 합의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2억을 초과하면 이 세 사람이 재판하는 합의부 재판이 되는 거고요.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단독 판사가 혼자 재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세 분이 판사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합의부 재판부라고 보시면 되고 재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왼쪽 재판장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예, 원고들이 앉게 되고요. 원고가 앉게 되고 원고 대리인이 앉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앉게 됩니다. 이 앞에는 실무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혹시 감정인으로 출석하시거나 하면 감정인 선서할 때 감정인이 앉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 신문하게 될 경우에는 증인이 앉게 되고요. 여기 이제 실무관들이 있습니다. 방청객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민사재판은 다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재판도 다 방청을 할 수가 있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지금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요즘 다 우리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종이를 내고 종이서면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이 소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전자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스크린이 있어서 이미 낸 전자 문서를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 소송 내지 이제 건설 분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건설 소송이나 분쟁이라는 게 뭡니까? 분쟁이 좀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일 것 같고, 소송이 이제 더 좀 작은 개념이긴 한데, 건설 공사와 관련되는 일체 분쟁을 건설 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공사대금 청구라든지 뭐 하자보수 청구, 공사 중지 청구, 공사 방해 금지 청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 왜 건설 분쟁이 발생하는 걸까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일단은 건설 공사 내지는 건설 공사에는 이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발주처, 건축주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설계자도 있고 감리자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돈 빌려주는 금융사도 있고 보증인도 있고 여러 다수 당사자들이 건설 공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분쟁이 아주 필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도급 계약서, 계약 체결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분쟁 사항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그것이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업은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계약 조건이 나중에 공사 도중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공사 계약령이 바뀌어서 추가 공사를 하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 시공사한테 추가 공사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건이 설계 변경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여러 당사자가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화자가 발생하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이냐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 분쟁 유형 간단하게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먼저 보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수급인의 입장에서 이제 보통 시공사죠.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공사 대금이 제일 큰 게 되죠. 공사 대금. 보통 이제 수급인이 소송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거의 가장 일반적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 공사 대금이라는 건 공사를 완료하고 받는 비용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공사가 이제 해제되거나 타결됐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한 공사비를 달라고 하는 소송이 될 수도 있고, 공사 완료한 후에라도 원래 설계된 내용보다 더 추가로 공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주처 내지 도급인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수급인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면 도급인이 거기에 대한 항변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여기 공사가 지체되었다거나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죠. 수급인의 소송과 별도로 도급인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이런 유의 소송도 있고요. 설계감리 관련해서도 요즘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시공사 상대로만 소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설계나 감리자를 같이 소송에 편입시켜서 피고로 해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감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용역비에 관한 소송들이 될 것인데 이런 뭐 하자 소송에 설계감리가 같이 편입되는 경우들도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건축 행정 관련 소송들, 행정소송 같은 것도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 분쟁 관련해서 이제 규율하는 법률 이렇게 뭐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공법도 있고 사법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민사소송이 걸려서 아까 본 민사재판부에서 건설 소송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까요? 예, 민법입니다. 민법. 물론 이제 뭐 이런 특수한 법률들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뭐 건축법이라든지 혹은 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그다음에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입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민사 분쟁은 해결되고 민사 분쟁의 일종인 건설 분쟁도 이 민법이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합건물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이제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도급 계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법에서는 이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요. 처음에 어떤
뭐 계약이든 뭐든 우리가 그 검토를 할 때 법에서는 이제 의의, 그다음에 요건, 효과 이런 이제 순서대로 검토를 하는데 개념이나 그다음에 이제 개념에서는 이제 법적 성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의의 내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서 굳이 법학에서는 이게 따지고 드느냐 하면 그게 결국은 소송의 형태나 소송을 푸는 근거,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설 도급 계약,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 계약 이렇게 얘기할 때 공사 계약은 뭐냐? 그 용어 속에 힌트가 있죠. 이 계약이죠, 계약. 계약이고 그럼 무슨 계약이냐? 민법에는 대표적인 계약 15개를 전형 계약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증여나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의 일종이에요. 근데 15가지 전형 계약 중에서 공사 계약은 뭐냐? 도급 계약이죠, 도급 계약. 도급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수급인이 일을 받는 사람이죠. 수급인이 건설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뭔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뭐 일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하고 비슷한데 도급은 고용하고 다른 것은 도급이 이제 일의 완성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고용이라는 것은 노무 제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은 자기가 고용주한테 자기 이 노력으로 일을 해서 노무를 제공해야 되지만 이 도급 계약은 그렇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수 있고 일을 완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고용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급 계약에서는 거기 일의 완성이잖아요.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은 뭐냐면 결국은 공사 계약에서는 건설공사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건설공사가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않아 미완성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입증 책임이란 이 용어가 나오는데 주장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는 책임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완성했다는 주장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돈 달라고 하는 수급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 일이 완성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결국은 수급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급인이 제대로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미완성이다 항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급인이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의 방법은 결국은 감정 같은 게 되겠죠. 공사를 제대로 완료했는지 어디까지 완료했는지 아니면 미완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는데 결국은 수급인이 물건을 완성해서 준공해가지고 인도하는 것 같고 하는 것과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죠. 그래서 건물을 인도해야 보수를 지급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건물을 인도하는 두 가지는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도급인이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게 바로 유치권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를 대체적으로 다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계약서가 체결되지 않고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많죠. 용역 같은 경우도 많고 설계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시공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금액도 정하지 않고 아니면 아예 계약서 자체 안 쓰는 경우도 있죠. 한번 이런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펜션을 이제 하려고 토지주가 펜션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시공사가 그 부지를 조성하고 벌목하는 이런 공사들을 하기로 하고 토지주와 협의를 오랜 시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은 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공사가 한 2개월 걸려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주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공사 착공 사실을 인지하게 됐는데 제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토지주가 공사계약 체결된 사실이 없다. 그런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를 했어요. 시공사가 공사대금 청구를 나중에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이제 시공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송에서는 이제 뭐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를 통해서 토지주가 답변을 하고 할 텐데 입증 책임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결국 시공사가 공사 완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시공사가 실제 들어간 공사비 감정하는 방식으로 입증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소송에서 이제 하급심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토지주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나 공사 내역이 미확정 상태에서 임의로 공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토지주가 알았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공정이 진척돼 있었고 공사비를 청구하려면 본인들이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걸 잘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결국 이제 법원에서 감정 방법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실제 협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좀 추가적으로도 공사를 실시를 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사 도급 계약이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해서 이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쌍방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할 건데 그런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합의도 당사자 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 결론은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2012년도에 나온 판인데요. 수급인이 이를 완성을 약속을 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한 경우에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뭐 보수액뿐만 아니라 계약서 자체도 이제 작성이 안 된 거죠. 보수액도 정해지지 않은 건데 이게 지금 그 파워포인트 버전이 달라가지고 약간 깨져서 지금 나왔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장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계속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은 계약 내용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지금 심정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당사자 간의 어떤 묵시적인 어떤 동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공사 지출한 비용 거기다가 거래 관행에 따라서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나중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렇게라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토지주는 시공자에게 공사를 완성하고 나중에 공사대금은 사후에 지출한 비용에다가 이런 이윤을 산정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혹은 명시적은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맞다 해서 공사도급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본 게 있습니다. 사례 하나 살펴봤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의 성격, 법적 성격 이런 것들을 이 법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성격이나 의 이런 거에서 결국은 소송의 방향이나 근거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살펴보는 겁니다. 건설 도급 계약은 낙성 계약, 유상 계약, 쌍무 계약, 불효식 계약이라고 봐요. 낙성, 유상, 쌍무, 불효식 계약이라고 보는데 낙성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약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
서로 뭐 이렇게 뭐 급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현상 광고 아시죠? 현상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면 실제로 거기에 맞는 출품 같은 걸 해야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근데 낙선 계약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설공사하고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유상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대가적인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급인은 건설공사 하면서 뭐 자기 비용이나 이런 걸 출연해야 되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쌍방이 양쪽에서 대가적인 출연을 해야 되는 계약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대가적인 출연을 하는 거는 증여처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증여계약인데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유상계약이라는 거고 쌍무계약이라는 거는 그럼 채무를 누가 부담하냐? 채무. 건설도급계약에는 채무를 누가 부담할까요? 네, 양쪽이 다 부담하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할 채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느 한쪽만 책임을 진다. 뭐 증여나 사용대차 이런 것들은 이제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편무계약. 한쪽만 책임을 진다. 채무를 진다. 근데 이제 불요식 계약.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설도급계약은. 방식이 필요 없어요. 요식 계약은 방식이 필요한 계약인데 예를 들면 보증 계약 같은 경우는 민법에 2015년도에 법 개정돼 가지고 서면으로 꼭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 요식 계약 같은 게 있는데 건설 도급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서 안 해도 되는 거죠.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사법법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전에 어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법에다 그런 규정을 둔 것이지 안 했다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계약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국가계약법. 그 지방계약법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건 줄여서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에는 건설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 이혼부담, 지시상금, 기타 이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조항을 두고 있어요. 지방계약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민간계약하고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계약을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경우는 무효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계약하고 관급공계약이 좀 다른 거죠. 민간계약은 불요식 계약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가계약은 약간 요식 계약에 가까운 듯한 취지의 판결을 했어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거 공법에 관한 그 국내 독점 사용권을 취득을 했어요. 독일로부터. 그래서 이제 금산군이 이 공법을 채택해서 뭐 폐수 처리 시설 공사를 하기로 하고 시공사와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내용 협약의 체결 내용은 뭐냐? 나중에 이제 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사하고 공사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는데 시공사는 그 전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계 장비 같은 거를 미리 주문해 가지고 들여와라. 그리고 만약에 금산군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은 이 미리 선발주한 대금이나 이런 시공사 손해는 배상해 주겠다. 이게 이제 협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시공사가 여러 가지 뭐 기계 장비를 주문해서 들여왔고 수입이 됐죠. 그게 금산군에 이제 공사계약 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금산군이 이제 우리 지자체 사정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만간 계약 추진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언론에 이게 뭐 금산군이 시공사한테 특혜로 공사를 줬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고 실제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니까 금산군이 시공사 계약 체결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본인들이 이미 이제 뭐 선투입한 비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사와 관련돼서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송 실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뭐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 진행한 것을 자기들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기계에 수입한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을 내서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내서 손해를 입증을 하겠죠. 만약 그게 실제로 뭐 감정을 거쳐야 되는 거면 감정 신청도 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법원이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급심에서는 금상군이 기재사유잖아요. 자기들이 안 한 거잖아요. 계약을. 그래서 금상군의 기재사유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까 뭐 체결한 공동 개발 협약에 따라서 장비를 수입해가지고 보관하는 데 필요한 그 지출한 비용들 이것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국가나 지자체 똑같아요. 계약을 체결하자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 기간 뭐 이런 것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설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계약서 작성 의무화하고 있고 국가계약법도 더 강화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언급하면서 이 규정 취지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계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 법령,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설령 지자체와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이나 예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 법령상의 이런 요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이나 예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아까 기술공동개발협약서를 시공사가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설령 뭐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런 계약서 비슷한 뭐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건이나 절차들을 갖춰서 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공동협약서에 보니까 공사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을 확정한 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금상군이 만약에 시설공사계약 체결 안 되면 배상해 주기로 뭐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그럼 그거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뭐 기준, 방법 이런 것들도 협약서에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협약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취지죠. 그 다음에 요건이나 절차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건 협약서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이나 예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원고 청구 기각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까? 계약 체결 방식이요.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를 작성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중에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는 뭐 공사 내용이라든지 도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공사 기간, 그다음에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지치상금 넣을 수도 있고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들도 하죠. 넣게 되죠. 어, 계약서 없이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법원에서 그렇게 보는 판례도 있고. 근데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공사비든 용역비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실제로 하급심에서 그걸 인정해 주려면은 굉장히 좀 뭔가 좀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계약서 없이 진행됐다고 해서 계약 체결 사실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보통 이제 우리가 민간공사든 광급공사든 표준계약서가 많이 활용되죠. 광급공사 같은 경우도 국가계약법에 이게 딱 명시적으로 계약서 양식이 돼 있고요. 민간공사도 아시는 것처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죠. 국토부에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계약서에 이제 뭐가 그러면 계약 문서가 되냐? 그 계약서 한 장짜리 혹은 뭐 10장짜리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계약 문서인데 그 계약서뿐만 아니라 설계도, 그죠? 설계도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의 문서가 돼서 나중에 분쟁이 되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광급공사나 민간공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광급공사 같은 이제 공사 입찰 유예서라든지 현장 설명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약에 편입하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민간공사도 그런 조항들을 두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내용들이 계약의 내용이 돼서 계약 문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건설도급계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공사 수행 방식에 따라서 설계 시공을 같이 하는지 분리하는지에 따라서 설계 시공 분리계약, 일괄계약이 있고 나중에 한번 좀 그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공사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관련해서 총액계약, 공사비 총액을 그냥 정하고 공사를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 뭐 총액을 정한 게 아니라 개별 공정에 대해서 단가나 요율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공사 완료한 다음에 실시 수량에 따라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죠. 그 두 개를 이제 혼합한 방식도 있고요. 뭐 도급인한테 보수를 지급하고 시공 비용에다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이건 뭐 다양한 형태로 대가는 지급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공사 계약이 뭐 정해질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경쟁시키는 일반 경쟁. 그다음에 뭐 시공 능력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일반 자격을 입찰 자격을 좀 제한시켜 가지고 일부만 들어오게 하는 제한 경쟁 방식. 그다음에 특정 다수 경쟁 참가를 딱 지명하는 지명 경쟁 계약이 있고요. 특정인하고 계약 체결하는 수의 계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대 이제 뭐 공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광급공사 아니면 나머지는 민간공사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죠. 아까 이제 그 공사 수행 방식 관련해서 설계 시공을 이제 분리해서 하느냐 일괄해서 하느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설계 시공 분리 계약은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다 상당수의 뭐 관공서 계약 아니고 아니면 대규모 프로젝트 아니면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 계약이 진행이 되죠. 예, 근데 이제 뭐 설계하고 시공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설계는 이제 그럼 건축주가 이제 설계자한테 맡겨서 하고 시공은 이제 시공사가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뭐 서로 이제 이익을 서로 자기 내세우는 거기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좀 있죠. 설계시가 일괄계약은 턴키 공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수급인이 설계도서 작성하죠. 설계도서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공사도 전부 시행하는 거죠. 국가계약법에는 일괄입찰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공사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정들을 미리 두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설계 시공이 시공사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공기도 단축될 수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턴키 공사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게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도급인이 지시했거나 발주처가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에야 공사 대금을 증액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죠. 왜냐하면 설계도서 작성할 때부터 자기들이 여기 이 공사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이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도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좀 달라서 자기들이 설계 변경을 한다더라 그래서 추가 공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증액할 수 없는 게 원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국가계약법에도 일괄 입찰 턴키로 추진한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한은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기반에 두면서도 판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 턴키 공사 형식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공사대금에 관한 어떤 조정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런 그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계약에 있는 경우에는 턴키라도 이 계약을 그러니까 턴키 일방적인 턴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공사대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한번 이 구체적인 보험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주자가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요. 턴키로 입찰 공고를 했고 시공사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발주자가 이제 시공사를 시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해서 이제 시공사가 시시설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내역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했고 발주자가 시공사를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이 된 거죠. 입찰해가지고 낙찰이 된 거예요. 시공사가 나중에 이제 그 낙찰된 다음에 또 이제 설계도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니까 최종적으로 발주자와 그에 근거해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사건 현장이 이제 매립지예요. 집안이 연약한 곳인데 시공사가 이제 원래 입찰하기 전에는 본인들이 이제 설계도 해야 되니까 사전 집안 조사를 했고 발주자도 이게 지질 조사해가지고 제공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었어요. 집안에 관한 사항들이. 근데 이제 시공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낙찰되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기초공사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현장 여건 때문에 공사비가 더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됐죠. 애초에는 내역서의 보다 또 이제 돈이 더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주자가 처음에 입찰 안내서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서 1세대당 0.15대 이렇게 이제 입찰 안내서에 이제 공고를 했는데 지자체 지침에는 세대당 0.65대 이렇게 돼 있어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걸 더 이렇게 더 시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추가로. 그래서 이제 추가 공사비를 시공사 입장에서 청구를 했겠죠. 시공사 주장입니다. 시공사 주장. 발주자가 입찰 공고할 때 적정한 예산액을 책정해서 공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 집안인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집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예산을 산정했고 또 주차장 비율에 따른 적정한 지하 주차장 비율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공사 예산이 적정한 것이라고 시공사는 믿고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자로 선정돼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도급계약에 처음에 약정된 공사대금 훨씬 초과해서 공사대금을 투입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소송에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입신 책임은 시공사에 있기 때문에 입증 과정에서는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대부분은 어떻게 봤냐?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이게 턴키 방식이다. 이 사건 공사에 할 때, 입찰 공고할 때. 근데 이 턴키 방식인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인 시공사가 입찰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입찰 지침에 따라서 설계서나 기타 도면, 서류를 작성해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또 설계서 작성하고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이연 부담으로 비용도 산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또 그 결과로 목적물을 준공해가지고 조달해야 되는 것이다. 발주자가 시공사한테 적정한 공사 비용을 미리 산정해서 책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입찰자도 입찰할 때 발주자가 공사 예산이라고 입찰 공고한 내용 그 예산의 범위 내에 제한이나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본인이 자기가 돈이 더 들 거라고 예상되면
연합 기반이라고 해서 공사 비용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더 계산해서 계약을 입찰을 하고 또 계약을 발주자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입찰자도 거기 입찰 본고에 그 구속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입찰 당시에 공고된 예산, 공사 예산이 발주자의 잘못으로 설령 과소하게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로 인해서 시공사가 이제 추가 공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발주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모종으로 기각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이것도 각자의 통키공사로 강남구청이 자원해수시설공사, 뭐 환경 관련 시설공사를 하는데 시공사한테 이제 설계 턴키로 이제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시공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이제 하고 이제 사토를 처리해야 되는데 광주, 하남, 뭐 성남 이런 사토장에 사토를 처리한 다음에 감리자한테 이제 사토 처리와 관련해서 기성 신청을 하면서 검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 감리자가 원래 이제 사토 장소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좀 더 가까운 데로 사토 처리했으니까 돈이 좀 덜 들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검사 신청을 반려를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이런 경우 그러면 뭐 문제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와라 해서 반려를 했어요. 시공사가 그래서 재경부 장관한테 법령 질의해서 이렇게 뭐 운반거리에 비해서 실제 산출 내역서상의 운반거리에 비해서 실제 운반거리가 증감되었다고 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해신을 받아가지고 재신청을 했어요. 감리자가 이거는 나중에 설계 변경 확정된 다음에 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기성검사를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 사토 처리비를 달라고 하면서 애초에 계약한 공사 체결 당시 단가를 적용해서 공사비 달라라고 청구를 했어요. 이제 실제 소송에서는 시공사가 사토를 처리하고 서탑 처리비를 달라고 청구를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래 공사 계약에 따른 그 단가에 따라서 공사 금액을 청구를 하면 되고 그렇게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강남구청이 원래 김포 매립지인데 김포 매립지보다 가까운 곳에 사토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해야 된다라고 항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항변하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피고가 오히려 그 줄어든 비용이 얼마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감정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실제 소송은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하급심에서는 입찰 안내서에 유의사항 입찰 안내서에 그 입찰 안내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입찰 안내서에 대한 질의 답변 사항 입찰할 때 입찰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 내용도 입찰 안내서의 일부로서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요령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 강남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은 그래서 강남구청이 입찰 실시 전에 사토장 이치와 관련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사토장은 김포 수도권 매립지 또는 입찰자가 제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김포 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입찰자가 제시하는 곳이 사토장이다 라고 이제 입찰 실시 전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이 일반 조건 계약 일반 조건에도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계약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여기 지금 원래 이제 질의 답변에서 입찰하기 전에 입찰자가 사토
계약장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이나 공사계약 체결할 때쯤에 김포 수도권 매립지 외에 다른 장소를 시공사가 사토장으로 제시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토장은 김포 매립지가 사토장이 됐다. 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사토 처리를 해야지 다른 사토장에 사토 처리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이 일반 조건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해당되고 계약금의 조정이 필요한 계약 내용 변경 사항에 해당된다 해서 실제 사토 처리한 사토장별 사토 처리 단가에 따라서 산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 그래서 피고 강남구청 손을 들어줬죠. 공사대금 가능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앞서 본 판례에서는 턴키 공사에서는 턴키 계약에서는 뭔가 좀 추가 공사가 발생했더라도 아니면 변경이 있더라도 그게 공사금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 금액 조정을 못 한다는 게 취지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계약 조건들 앞에 물론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지만 이런 계약 조항 등을 들어서 공사금 가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대법원도 비슷한 관점에 약간 그 논리는 다르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턴키 공사인 거는 맞는데 지금 보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설계 변경이 있을 때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는 이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본 그 운반 거리가 변경된 경우도 계약 내용 변경으로 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조건에 뭐 물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조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기성 청구할 때 산출 내역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공사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서 지금은 아마 금액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만 이 판례가 나올 때는 아마 100억 원 이상이 턴키 뭐 이렇게 뭐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턴키 공사로 체결됐지만은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설계 변경, 설계 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보 조항을 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지를 계약서에 남겨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의미의 턴키 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혼합적인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다. 그래서 사토장소의 변경을 계약 내용 경우 원심이 사토장소 변경을 계약 내용 변경으로 보고 그 공사대금 감액을 인정했는데 그거는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도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본 판례하고 두 번째 판례는 좀 다른데 그건 계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의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상당 부분 표준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조정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이제 공사 계약 중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체결 주체에 따라서 관급공사냐 민간공사냐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요. 법적 성질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관급공사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달리 규율하는 측면이 좀 있죠. 이 관급공사 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제 발주하는 공사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개인이 민간이 체결하는 공사하고 법적 성격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요건이나 절차에서 국가계약법이 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법상의 계약이에요.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게 민간이 체결하는 공사하고 크게 차이는 법적인 성격에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일반 원칙들이 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뭐 계약 자유, 신의 성실 이런 뭐 사정 변경 이게 이제 민법의 일반 원칙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국가 계약에 대해서 광국공사 계약에서 뭐 소송이 됐다 하면
그게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갈까요?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까요? 민사소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경계주처로서 일반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서울이면은 행정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건 그 건축허가 처분 취소는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거는 뭐 계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국가랑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 거에 대한 그 다툼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이 간급공사 계약은 사경제주체로서 국가가 체결한 것으로 사법상의 계약으로 오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북부나 남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제대로 좀 제대로 완공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지체상금 부과가 잘못됐다. 국가가 지체상금 부과한 건 잘못됐다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그거는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중앙법원으로 가야 될까요? 네, 그거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체상금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소송을 양재동 행정법원에 제기할 게 아니라 나는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국가계약의 특성상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인 법 집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국가계약법령에다 아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다가 계약 절차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법에 있는 조항들을 만약에 공무원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히 아까 뭐 요식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별한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완전히 원인 무효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내부적으로 공무원 문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이 자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계약법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기속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계약 담당자를 기속하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거 일부 조금 절차를 미진하게 했다고 해서 국가계약 자체, 광급공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광급공사계약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요즘 이제 뭐 감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장기 계속 계약이 문제가 되니까 장기 계속 계약에 대해서 광급공사 중에서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는 광급공사 중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계약이죠. 이행에 있어서 수년의 기간을 요하는 계약이에요. 뭐 1년이 될 수도, 뭐 1년 이상 될 수 있겠죠. 2년, 3년 이렇게 될 수 있을 건데, 큰 공사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공시설 공사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채택이 되죠. 체결은 어떻게 하냐? 전체 공사 계약 체결하면서 차수별 공사를 그 연차별로 공사를 계약을 동시 체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차 계약할 때는 동시에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수별로 계속 공사 계약을 체결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계속 차수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는 총 공사 금액까지 부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공사계약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전체 총 공사계약, 총 전체 장기 공사계약, 그 다음에 차수별 계약 이렇게 두 개 있어 보이는데 우리 이제 대법원도 이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보는 게 차수별 계약도. 차수별 계약도. 그래서 만약에 뭐 공사대금 청구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차수별로 청구하고 만약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된다 할 때도 차수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법률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통으로 하나의 그냥 계약으로 보면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조정 신청이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하거나 뭐 간접비 청구하거나 할 때 공사 전부 완료된 다음에 청구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개별 차수별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완성된 하나의 차수마다 조정 신청도 하고 뭐 하자도 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수별 계약을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우리 이제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률 효과가 달라진 거예요. 지체상금을 그럼 어떻게 물릴 것이냐? 지체상금. 그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차수별로 공사 범위가 있을 텐데 전체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릴 거냐? 아니면 연차, 차수 계약별로 지체상금을 물릴 거냐? 지체상금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공사금에다가 지체 일수 곱하고 지체상금률 지체상금률 정해가지고 지체상금을 정하는 건데 그럼 어느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연차 계약별로 별도로 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는 연차 계약별로 하는 게 맞다고요.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계약으로 하려면은 특별한 무슨 약정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실질적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봐서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특수한 사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은 그건 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자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죠. 그 단계별로 물어야 되는 게 원칙적이고 하자 보수 보증금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게 맞고 이제 만약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하자 책임 한계가 차수별 계약에서 불분명한 경우는 전체 완공 후에 하자 보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매년도 계약 목적물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대 보증인의 책임 같은 경우는 이게 참고적으로 전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장기 계속 계약에 연대 보증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보증인이 책임을 어디까지 있느냐 할 때는 전체 총 공사 부기 금액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진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특정한 차수에 한정해서 만약 연대 보증한 경우라면 그 차수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연대 보증하고 뒤에 나오는 계약 보증 같은 경우는 총 공사 대금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보겠지만 연차 계약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소멸시효도 채권 공사계약 채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도 차수별 준공 시점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총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차수의 뭐 공사대금이나 추가 공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받지 못하는 소멸시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있죠. 네, 지금 시간을 조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1시간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